안녕하세요. 오늘은 3장 기계학습과 인식을 공부합시다. 우리 다 끊임없이 주위 환경을 인식을 하죠. 친구가 말하는 것도 인식을 하고, 친구 얼굴도 인식을 하고, 또 책도 인식을 해서 공부도 하고 그러죠. 이 인식은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그 인식을 잘 못하면 낭떠러지에 떨어진다든지, 뭐 다른 사람의 그 알리는 소리를 인식을 못해서 위험에 처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 있고요. 자기 발전에도 필수적이죠. 책을 읽어야 그 지식을 쌓을 수가 있으니까요. 인공지능도 인식을 해야 쓸모가 있어집니다. 자율주행차라든지 뭐 챗봇이라든지 또는 로봇이라든지 뭐 음성인식 또는 영상인식을 해야 쓸모가 있어지고요. 자, 이 3장에서는 인식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아주 핵심 기술인 기계학습의 기초를 공부를 할 거예요. 기계학습은 이제 3장뿐만 아니라 이제 4장, 5장, 6장에서 계속 공부를 하는데 이제 3장에서는 기본적인 용어라든지 기본적인 개념, 그다음에 성능 측정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또 기본적인 사항을 공부를 합니다. 기계학습은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다고 인공지능을 구현을 하는데 기계학습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1장에서 배웠다시피 지금 현대 인공지능은 기계학습으로 구현이 되지만 1970년대, 80년대 뭐 이런 때는 규칙 기반을 많이 썼어요. 사람이 일일이 규칙을 만들어서 지능적인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근데 이제 한계가 노출이 되니까 이제 기계학습 방법이 개발이 됐고 기계학습 방법이 규칙 기반보다 훨씬 잘하기 때문에 지금은 인공지능 구현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기계학습을 쓴다는 거고, 기계학습에는 굉장히 많은 그 방법들이 있어요. 그중에 가장 뛰어난 방법,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이제 신경망이고, 신경망에도 또 여러 가지 어떤 기법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딥러닝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포함관계는 인공지능, 기계학습, 신경망, 딥러닝이고, 지금 현대 인공지능은 딥러닝으로 구현이 된다고 보면 대충 맞습니다. 이 책에서는 딥러닝은 이제 5장부터 공부를 할 거예요. 그다음 신경망은 이제 4장부터 공부를 하고, 지금 3장은 이제 기계학습, 특히 좀 고전적인 기계학습을 공부를 할 겁니다. 기계학습은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모델을 학습을 하고 학습된 모델 가지고 예측을 하는데, 때문에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엔진을 만들려면 이제 연료가 있어야 되듯이 기계학습을 하려면 이제 데이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품질이 좋으면 성능이 높은 기계학습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 데이터가 부실하면 기계학습 프로그램은 좀 성능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주 많은 데이터가 그 인터넷에 많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아이리스라는 붓꽃에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시작을 해봅시다. 아주 단순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개념을 공부를 할 때 아주 유용해요. 이 아이리스라는 데이터셋은 여러분이 그 인터넷에서 여러 군데서 구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굳이 뭐 다운을 안 받더라도 파이썬에 이제 scikit-learn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 라이브러리 속에서 기본으로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은 scikit-learn을 인스톨을 하고 필요한 함수를 호출을 하면 아이리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3장에서는 scikit-learn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데, scikit-learn은 그 기계학습을 지원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예요. 딥러닝은 지원을 못합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여러분이 scikit-learn을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이제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문서를 확보를 하면 되는데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일일이 공부할 수는 없고 필요한 대로 여러분 이제 검색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공부하는 식으로 하면 효과적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읽는 프로그래밍을 시작을 해봅시다. 이제 프로그램 3-1이 아이리스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부분인데 아주 짧죠. 여러분 sklearn을 아까 한 것처럼 pip 명령을 써서 이제 인스톨을 미리 해놓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from sklearn import dataset을 하면 sklearn이라는 라이브러리에서 데이터셋이라는 이제 클래스가 임포트가 되죠. 이 데이터셋은 아이리스뿐만 아니라 뭐 필기 숫자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sklearn의 데이터셋 클래스가 뭘 제공을 해주는지를 보고 싶으면 그 인터넷 접속을 해서 검색을 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dataset.load iris라는 함수로 호출을 하면 아이리스 데이터를 읽어드려요. 그래서 D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주죠. 사행에서는 D.dscr, description의 약자죠. 그래서 D.dscr을 출력을 해보면 이제 이런 실행 결과가 얻어집니다. 아이리스 데이터에 대한 그 설명이죠. 샘플은 몇 개고, 특징, 즉 피처는 몇 개고, 그다음 피처들의 값의 어떤 스타티스틱스는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그 데이터셋, 그다음 샘플, 특징, 뭐 이런 용어들을 사용을 했는데, 자, 여러분이 3장에서는 그 샘플이 뭔지, 그 다음에 특징은 뭔지, 그 다음에 특징이 여러 개로 구성됐을 때 특징 벡터라고 하는데 특징 벡터는 뭔지, 그 다음에 부류는 뭔지를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보면서 이해를 하면 돼요. 이 아이리스 데이터셋은 거의 100년 전쯤에 그 수집을 해가지고 통계학자들이 사용하던 데이터인데 지금도 이제 이렇게 남아서 사용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유용한 시스템을 만들다기보다는 그 이 책이 사용한 것처럼 기계학습 개념을 설명을 하는 용도로 보통 많이 쓰고 간단한 실험을 한다든지 이런 데 사용을 해요. 이제 붓꽃이 크게 보면 그 여기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세토사, 버시칼라, 버지니카 그 세 개의 품종이 있대요. 그래서 그 이 각각의 품종이 이제 부류가 되는 거예요. 그 부류가 세 개가 있는 거죠. 클래스가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이리스 데이터는 그 인스턴스. 지금 우리는 인스턴스보다는 이제 샘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책은 샘플이 이제 150개예요. 그래서 부류가 3개니까 각각 50개씩 해서 3, 5, 15에서 이제 150개의 샘플로 담겨 있고 지금 어트리뷰트가 4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 책은 어트리뷰트라는 용어보다는 이제 피처라는 용어를 많이 쓸 거예요. 비슷한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그 피처가 4개인데 그 세팔 랭스, 세팔 위스, 페탈 랭스, 페탈 위스인데 실제로 100여 년 전에 이 붓고 샘플을 채취한 다음에 그 부류별로 이제 50개씩, 50종이씩 채취한 다음에 그 세팔 랭스, 꽃받침의 길이, 그 다음에 너비, 그 다음에 페탈 랭스 위스, 꽃의, 꽃잎의 길이, 너비 해서 4가지를 측정을 해서 기록을 했어요. 이게 샘플 하나가 이 4개의 특징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4가지 특징의 민값, 맥스값, 민, 맥스, 민 값들을 그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거고요. 자,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는 아이리스 데이터가 특징이 몇 개고, 샘플은 몇 개고, 이런 정보는 알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1번 샘플이 어떤 값을 갖느냐,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5행하고 6행이 그 실제 내용을 보여주는데, 아까 이제 우리가 그
dataset.load_iris에서 D라는 그 변수, 즉 객체에 저장을 해놨죠. 그래서 D라는 객체에 데이터라는 그 변수 D.data에 그 특징 벡터가 들어있거든요. 그 샘플에 그 4가지 특징 값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data에 랭 하면 그 샘플이 몇 개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0번부터 샘플 개수까지, 즉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0번 샘플, 1번 샘플, 2번 샘플, 그 149번 샘플 각각에 대해서 샘플의 번호를 출력을 하고 D.dataI, D.target i를 출력을 해요. 그래서 D.data는 그 4개의 특징, 즉 특징 벡터를 값을 가지고 있고, D.target은 그 샘플의 그 부류, 세토사, 버시칼라, 버지니카 0, 1, 2 이렇게 이제 숫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겟은 그 부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 벡터, 그 다음에 부류를 출력을 하라는 거죠. 1번 샘플은 5.1, 3.5, 1.4, 0.2. 그래서 그 세팔, 랭스, 위스, 페탈, 랭스, 위스에서 그 4개의 값이 있고, 얘는 이제 0번 부류에 속한다는 거죠. 즉 세토사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토사가 1번, 2번, 3번, 4번에서 50번까지 있고, 이제 51번부터는 그 버시칼라, 그 다음 101번부터 150, 140, 150번까지는 그 2번 부류, 즉 버지니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4개는 특징 벡터, 즉 D.data고, 뒤에 그 0, 1, 2는 레이블, 즉 부류 정보, D.target을 가지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몇 가지 이제 용어가 나왔는데, 특징 벡터, 레이블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그 기계학습에서는 특징 벡터를 X로 이제 표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벡터기 때문에 이제 볼드체로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X1, X2, XD에서 D개의 그 특징 값으로 표현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아이리스 같은 경우는 D가 4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의료 데이터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어떤 환자가 한 명 있을 때, 즉 샘플이 하나 있을 때 혈압, 나이, 성별, 콜레스테롤 수치, 그 다음에 또 맥박 수, 뭐 체온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어떤 특징으로 구성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D가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6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10일 수도 있고 15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다음 레이블은 부류를 나타내는데 이제 부류가 C개라고 그러면 0, 1, 2에서 C-1까지로 표기를 하든지 아니면 1부터 시작해서 1에서 C까지 표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원핫 코드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원핫 코드는 0, 1, 2 이런 데 그 정수값이 아니고, 뭐 가령 아이리스 같은 경우는 부류가 3개니까 100은 세토사, 010은 버시칼라, 001은 버지니카 이런 식으로 이진열인데 그중에 하나만 해당하는 부류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뭐 그런 표현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아이리스 데이터를 가지고 아이리스 데이터가 뭔지, 그 다음에 특징 벡터, 레이블, 그 쌍을 150개를 출력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 150개의 샘플을 가진 데이터셋을 가지고 기계학습을 적용을 해보자. 자, 기계학습 모델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SVM이라는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기계학습 모델을 여기서는 적용을 해볼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4장에 가면 신경망 모델들을 배워요. 그 신경망 모델도 굉장히 다양한
뭐 퍼셉트론 모델도 있고 다층 퍼셉트론도 있고 그 다음에 컨볼루션 신경망도 있고 순환신경망도 있고 굉장히 또 다양한 모델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는 우리 이제 시작이니까 SVM이라는 그 모델을 사용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그 sklearn에서 SVM을 임포트를 하면 돼요. 이게 모델, SVM 모델을 이제 임포트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아주 쉬워요. svm.svc 라는 함수를 호출해라. 이 SVC는 Support Vector Classification의 약자예요. 분류용 SVM 모델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감마라는 매개 변수, 그 다음에 C라는 매개 변수가 있는데, 이 감마하고 C는 이 SVM이라는 모델을 컨트롤하는 어떤 매개 변수예요. 이제 감마를 높였을 때 작용하고 낮췄을 때 작용이 좀 달라져요. C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감마는 뭐고 C는 뭐고 설명을 할 시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SVM을 조절하는 그 SVM의 그 동작을 조절하는 어떤 매개 변수가 있구나. 그리고 그 값에 따라서 성능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그렇구나. 이 정도만 이해를 하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이런 식으로 어떤 기계학습 모델의 작동을 제어하는 그런 매개 변수를 하이퍼 매개 변수라고 해요. 하이퍼 매개 변수.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SVM, SVC하고 감마를 0.1, C를 15로 주고 SVM이라는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S라는 객체에 저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S는 SVM 모델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변수 또는 객체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쉬워요. 10행에 가면 s.fit 해가지고 fit는 이제 이 책에서 이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함수인데 학습해라 이거예요. 학습해라.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라. 그럼 데이터는 어떻게 주냐? 그러면 이 매개 변수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d.data, d.target을 주었죠. 그리고 학습을 해라. 됐죠. d.data하고 d.target이 무엇이었죠? 자, 우리가 이제 뒤로 가보면 이 특징 벡터의 모음이 d.data고 이 레이블의 모음이 d.target이었죠. 즉 특징 벡터와 레이블, 특징 벡터와 부류 정보를 주고 학습해라 이런 명령을 내린 셈이에요. d.data하고 d.target은 우리가 학습을 하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훈련집합이라고 불러요. 훈련집합. 즉 훈련집합을 가지고 학습을 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셈이죠. 10번 라인을 다 실행을 하고 나면 S가 학습이 된 모델이 되는 겁니다. 9행에서는 그냥 모델만 만들어졌고 학습이 안 됐는데 이제 10번 행을 실행을 하고 나면 이제 학습이 완성이 된 모델이 돼요. 자, 지금부터는 어떤 새로운 샘플이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이제 10번 라인에서 6.4, 3.2, 6.0, 2.5 이런 이제 가상의 샘플 하나 만들었어요. 북구 샘플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7.1, 3.1, 4.7, 1.35라는 또 다른 샘플을 만들었어요. 이 샘플은 제가 이제 이걸 보고 그냥 약간 변형을 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샘플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샘플이 들어있는 newD라는 데이터를 생성을 해냈죠. 그 다음에 s.predict. s는 이제 학습 마친 거니까 s를 가지고 predict를 해라. 그리고 이 테스트 집합을 가지고 predict를 해라. 예측을 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속에 이제 두 개의 샘플이 들어있으니까 이 두 개의 샘플을 입력을 한 다음에 부류 정보를 출력을 해주죠. 부류 정보를 예측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RES 속에 그 정보가 담기게 됩니다. 프리딕트한 결과 정보가. 그리고 이제 출력을 해본 거죠. 출력한 결과를 보면 2, 1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죠. 그래서 그 요 첫 번째 샘플은 이제 부류 2라고 예측을 했고 뒤에 있는 것은 부류 1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요 2번 부류에 있는 샘플을 하나 가지고 약간 변형을 했고 1번 샘플을 가지고 약간 변형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2, 1 제대로 맞춘 셈이죠. 새로운 샘플 두 개를 맞춘 셈이에요. 자, 여러분이 지금 불과 한 67줄짜리 프로그램인데 이 과정을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 과정대로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델을 새로 만들고 생성을 하고 피트 함수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집합을 읽어드리고 또는 만들고 그 다음에 predict라는 함수로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맞췄는지 성능 측정을 하고 뭐 이런 과정입니다. 자, 이거 이제 훈련 집합하고 테스트 집합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훈련 집합은 모델을 학습을 하는데 쓰는 데이터를 훈련 집합이라고 부르고 학습을 마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된 모델이 얼마나 잘하는지 그 성능을 측정할 때 쓰는 집합을 테스트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훈련 집합, 테스트 집합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3.1절에서는 아이리스라는 불과 150개 샘플을 가진 특징은 4개인 4차원 특징 벡터인 그런 단순한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링을 하고 예측을 해봤어요. 즉 피트 함수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predict라는 함수를 적용을 해봤어요. 실제로 이런 붓꽃을 인식하는 프로그램은 실용성이 별로 없죠. 자, 실용성이 별로 없더라도 이 시스템을 이제 완전 자동화를 한다 그러면 붓꽃 영상을 획득을 한 다음에 그 4개의 특징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100년 전에는 컴퓨터도 없고 그러니까 마땅하게 자동으로 추출할 수 없어서 이제 자를 들고 실제로 꽃잎의 너비, 길이 이렇게 이제 측정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 비전 모듈을 개발을 해서 그런 특징 4개를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다고 그러면 붓꽃 인식 프로그램을 이제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붓꽃 인식 프로그램은 단순하고 쓸모가 별로 없지만 실제로 이걸 확장을 해서 우리 과일의 등급을 인식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또는 딸기를 따는 로봇 프로그램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런 시스템들은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잠시 딸기 따는 로봇 프로그램 한번 보기로 할까요? 많은 비디오가 있는데 맨 앞에 있는 에그로봇이라는 로봇을 볼까요? 한 1분 조금 넘네요.
컴퓨터 비전 시스템은 딸기가 어디 있는지를 찾고, 그 다음에 색깔이라든지 크기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추출을 해내요. 추출해낸 다음에 그 두 개의 부류로 나누죠. 따야 되는 딸기, 그 다음에 아직 따면 안 된 딸기. 그래서 따야 되는 딸기로 예측이 된, 분류가 된 딸기에 로봇 팔을 보내서 잘라서 이제 바구니에 담으면 되는 거예요. 즉 아까 우리가 아이리스에서 실험을 해본 그 과정을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실용적인 시스템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모델을 만들어 놓고 PT에서 모델을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샘플이 들어오면 그다음 프리딕트로 예측을 해서 어떤 부류로 분류를 하는 이런 과정을 모든 프로그램들이 거친다는 걸 기억을 해두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사과를 상중하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그런 인공지능 기계를 설계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먼저 이제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바이어스, 즉 데이터 편향이 일어나지 않게 수집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어떤 한 농장에 가서 그 농장에 있는 사과만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 그 농장에서는 굉장히 잘 작동하는 시스템이 되지만, 뭐 인근 농장 또는 그 기후가 아주 다른 또 다른 고장의 농장 또는 품종이 다른 그 농장 이런 데 가면 성능이 막 팍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과수원에 가서 다양한 사과를 수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 때는 데이터를 고품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따라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요. 데이터를 수집을 한 다음에 카메라를 촬영해서 이제 파일에 저장을 해놓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특징 벡터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특징을 무엇을 쓸지를 고민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사과의 크기 아주 좋은 특징이죠. 그 다음에 색깔, 표면의 균일도 이런 것들이 그 특징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세 가지만 쓴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3차원 특징 벡터가 되는 거예요. 아까 아이리스는 4차원이었지만 얘는 이제 3개의 값으로 사과의 샘플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컴퓨터 비전 기술을 써서 그 사과의 크기를 재고 그 색깔을 측정하고 표면의 균일도를 측정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10,000개의 이제 사과 샘플을 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특징을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서 그 10,000개의 샘플에 특징 벡터를 만들어서 애플.데이터 파일에 저장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 10,000개의 사과 각각에 대해서 얘가 상인지 중인지 한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과 분류를 오랫동안 한 사람을 고용을 해서 일당을 주고 10,000개의 사과에 대해서 그 상인지 중인지 한지, 그래서 뭐 상을 0, 중을 1, 하를 2로 한다 그러면 0, 1, 2로 레이블링을 요청을 해야 되죠. 그 10,000개 레이블링을 하면 그 이제 애플.타겟이란 파일에 저장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애플.데이터 특징 벡터 모음, 애플.타겟 부류 정보 모음이 만들어지면 아까하고 똑같아요. 아이리스하고. sklearn import svm 아까 똑같죠. s는 svm.svc 감마 0.1 c는 10. 그 다음에 s.fit를 하는데 이때 이제 fit 함수 학습하는 함수에 아까는 이제 그 d.데이터, d.타겟을 줬는데 우리가 이제 새로 만든 애플.데이터, 애플.타겟을 매개 변수로 주면 돼요. 그러면
이 애플점 데이터, 애플점 타겟을 가지고 피트가 그 학습을 하고 학습된 모델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는 새로운 사과 샘플이 들어오면 얘를 이제 상중하로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 새로운 사과 샘플에 컴퓨터 비전 특징 추출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서 3차원 특징 벡터로 만들고, 그 만들어진 특징 벡터를 X라고 그랬을 때 predict X를 하면 돼요. 그러면 상중하, 즉 0, 1, 2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해주는 거죠. 학습이 제대로 됐다 그러면 그 높은 성능으로 뭐 가령 98% 이상으로 상중하를 제대로 분류를 해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제 만족스러운 성능이 된다 그러면 실제로 그 현장에 설치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데이터 편향에 대한 그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뭐 사과 등급 분류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아이리스 그 세 개의 부류로 품종 분류하는 거, 이런 예제를 봤으니까 우리가 1장에서 설명을 했던 규칙 기반하고 그 다음에 기계학습 방법을 한번 대별을 해서 한번 봅시다. 이제 규칙 기반 방법에서는 이건 이제 그 1900년대 쓰던 이제 기법인데, 분류하는 규칙을 사람이 일일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150개 샘플의 그 값들을 잘 면밀히 조사를 한 다음에 사람이 꽃잎의 길이가 뭐 A보다 크고 꽃잎의 너비가 B보다 작으면 뭐 세토사로 분류를 해라. 이런 규칙들을 만드는 거죠. 이런 규칙들을 여러 개를 만들고, 그러면 이제 파이썬 그 이제 그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 임계값 A하고 B를 사람이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샘플이 150개라고 그러면 뭐 한 달 막 고생을 해서 만들 수도 있다고 치지만, 이 샘플이 이제 뭐 10,000개, 10만 개, 특징도 4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150개. 이렇게 이제 그 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일일이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제 기계학습 방법에서는 특징 벡터를 추출하고 레이블을 붙이는 과정은 이제 규칙 기반하고 동일한데, 규칙을 만드는 일을 기계학습이 해준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여기 본 것처럼 이 fit라는 함수가 그런 규칙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그 규칙은 또 수학적으로 이제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복잡한 수학으로 표현이 돼 있는 거죠. 우리는 요 애플점 데이터, 애플점 타겟이라는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fit라는 함수만 호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규칙 기반 방법보다 만들기 훨씬 수월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만들고 이제 성능을 실험을 해보면 훨씬 뛰어난 성능을 얻을 수가 있죠. 자, 딥러닝 방법은 레이블을 붙이는 과정은 기계학습과 동일해요. 근데 특징 벡터를 사람이 일일이 그 설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우리 사과 등급 분류 같은 경우는 특징으로 사과의 크기를 쓰자, 그 다음에 표면의 균질도를 쓰자, 색상을 쓰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사람이 설계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설계를 하고 사람이 그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데, 그런 특징을 우리가 보통 사람 손으로 한다고 그래서 핸드크래프트 피처, 수작업 특징이라고 그래요. 딥러닝은 그 특징을 사람이 설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과 영상을 주면 돼요. 사과 영상. 그러면 딥러닝은 사과 영상에서 어떤 특징을 사용을 해야 가장 성능이 높은지를 자기가 특징을 설계를 해서 학습까지 다 마치죠. 그래서 이제 학습이 특징 벡터를 알아낸다고 그래서 보통 딥러닝은 특징 학습을 한다, 또는 표현 학습을 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장점은 특징 추출과 그 학습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동시에 최적화되기 때문에 성능이 뛰어나다는 그런 강점이 하나 있고요. 실제로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만드는 것도 훨씬 빠르죠. 이런 시스템 만드는 거. 이 책은 4장까지는 좀 고전적인 그런 기계학습 방법을 배우고, 즉 이 부분을 배우고, 이제 딥러닝은 이제 5장 이후에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자, 기계학습하고 딥러닝 방법은 샘플을 수집을 하면 사람이 일일이 레이블을 달아줘야 돼요. 이게 상품인지 하품인지 중품인지를 달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에서는 굳이 막 수백 개 또는 수천 개, 수만 개를 레이블을 달 필요가 없이 한두 개 또는 많으면 뭐 대여섯 개 정도만 레이블링을 하면 많은 새로운 샘플을 높은 성능으로 처리를 해주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장만 쓰는 것은 이제 원샷 학습이라고 그러고, 뭐 너댓 개 또는 10개 정도 적게 쓰는 건 이제 퓨샷 학습이라고 그러고, 중딥 지도 학습은 레이블이 된 소량의 데이터와 레이블이 아직 안 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섞어서 높은 성능을 달성을 하려고 그러는 그런 기법입니다. 이 책은 이제 이런 분야는 좀 범위를 벗어난다고 그래서 이런 것까지 기술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논문이라든지 아티클들을 찾아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기계학습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특징 벡터가 구성하는 이제 특징 공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아이리스라는 데이터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설명을 했는데, sklearn 라이브러리 제공해주는 여러 데이터셋을 한번 들여다보는 그것을 3.3절에서 해볼 겁니다. 먼저 이제 특징 공간을 공부를 하는데, 자, 아이리스 데이터를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아이리스 데이터는 그 4차원, 즉 특징 4개라고 그랬어요. 꽃잎의 너비 길이, 꽃받침의 너비 길이. 그러므로 이제 4차원 특징 공간이 형성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사는 공간은 3차원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 방 같은 경우도 뭐 가로축은 그 x1, 뭐 세로축은 x2, 그 다음 위로 올라가는 수직축은 x3 이렇게 하면 3차원 공간이 되잖아요. 우리 머릿속으로도 쉽게 3차원 공간을 상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4차원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 실제 우리가 사는 공간은 이렇지 않지만 축을 4개를 그려보면 꽃받침의 길이, 꽃받침의 너비, 꽃잎의 길이, 꽃잎의 너비 해서 x1, x2, x3, x4 4개 이제 축이 있는 공간이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샘플이 아마 이게 이제 그 1번 샘플일 텐데, 꽃받침의 길이는 5.1, 꽃받침의 너비는 3.5, 뭐 꽃잎의 길이는 1.4라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어떤 한 점이 이 4차원 공간에 있는 거죠. 어떤 샘플은 이 특징 공간의 한 점이에요. 점이다. 자, 여러분 이제 이걸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150개 샘플은 각각이 4차원 특징 공간 한 점이고, 즉 150개 샘플 전체를 생각을 해보면 4차원 공간에 150개 샘플이 이렇게 이제 그 분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실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근데 우리가 그 4차원 그림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그 차원을 하나 제외를 하고 3차원 공간에 그려보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 플랫리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고요. 플랫리를 여러분이 PIP로 이제 인스톨을 해야 이 프로그램이 작동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세팔 랭스, 세팔 위스, 페탈 위스 하고, 페탈 랭스는 이제 제휴를 했어요. 그래서 X, Y, G에서 이제 3개의 축을 지정을 하죠.
그리고 이제 px.scatter3d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면 이런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그림이. 그리고 자동으로 세 개의 부류를 그 컬러를 달리해 가지고 보여줘요. 훌륭한 라이브러리죠. 자, 여기 보면 이 3차원 공간에 그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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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150개, 세 개의 부류가 어떻게 그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지금 수직축이 페탈 리스인데 꽃잎의 너비죠. 얘는 비교적 그 세 개의 부류를 잘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가로축, 세팔 랭스, 꽃받침의 길이는 많이 겹치죠. 그래서 페탈 랭스라는 특징은 분별력이 좀 약한 거죠. 세 개의 부류를 분간해주는 그런 힘이 약한 거죠. 대신에 수직으로 뻗은 페탈 위스, 꽃잎의 너비라는 특징은 세 부류를 잘, 물론 이제 그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잘 구분을 해주기 때문에 얘는 이제 분별력이 높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인식을 할 때 어떤 특징을 버려야 된다 그러면 페탈 위스를 버리면 안 돼요. 분별력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세팔 랭스를 버리는 게 성능을 높게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자, 수학이라는 게 굉장히 그 매직 비슷한데, 자, 우리가 실제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할 수 있는 특징은 공간은 3차원까지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도 3차원까지예요. 근데 수학식은 2차원, 3차원에서 작동하는 게 4차원, 5차원, 100차원, 만차원, 차원이 아무리 높아져도 그대로 작동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학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지, 뭐 오버피팅, 과잉적합이 일어난다든지, 과잉적합은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할 거예요.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러지 수학 자체로는 그대로 확장이 돼요. 예를 들면 2차원 공간상의 그 x하고 y, 이 거리는 루트를 해가지고 두 개 뺀 거의 제곱, 두 개 뺀 거의 제곱으로 더해서 루트를 씌워서 계산할 수가 있죠. 4차원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 요소 빼서 제곱, 두 번째 요소 빼서 제곱, 세 번째 요소 빼서 제곱, 네 번째 요소 빼서 제곱 하고 다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돼요. 만차원이면 만 개 요소 각각에 대해서 빼서 제곱을 한 다음에 다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돼요. 그러니까 수식이 똑같아요. 알고리즘이 똑같아요. 그래서 기계학습도 작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뭐 3차원이나 4차원 이런 데서 공부도 하고 그림은 뭐 2차원, 3차원을 그리지만 책에서 이게 그 100차원, 200차원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자, 아이리스는 너무 단순하고 조금 더 복잡한 데이터로 확장을 해봅시다. sklearn이 그 디짓이라는 필기 숫자, 여기 보는 이제 필기 숫자 샘플도 제공을 하는데 sklearn이 제공해주는 필기 숫자 데이터는 8x8 맵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8x8 맵이죠. 아마 이게 그 숫자 8 같은데요. 8x8이면 8864, 점이 64개가 있죠. 그리고 샘플이 1797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각 샘플의 각 화소값은 이제 0에서 그 15 사이 명암값으로 16 사이 명암값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sklearn이 제공은 안 해주지만 실제로 많이 쓰는 것은 이제 MNIST라는 데이터셋인데 얘는 훨씬 이제 해상도가 좋아서 훨씬 선명하죠. 얘는 28 by 28 맵이니까 화소가 784개고 7만 개 샘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각 화소는 0에서 255 사이의 명암값을 가지고 있고요. 3장에서는 이제 sklearn이 제공해주는
8x8짜리 단순한 걸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볼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그 일행에서 sklearn에서 데이터셋을 하고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제 matplotlib을 인클루드를 하고요. 이제 데이터셋 하고 로드 디짓. 아까 아이리스 할 때는 로드 아이리스 했죠. 이제 로드 디짓만 하면 으로만 바꾸면 그 금방 본 디짓 데이터를 읽어드려요. 그래서 이제 그 객체는 디짓이라고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 6행부터 10행은 필기 숫자를 이제 단순히 이제 보여주는 건데, 디짓 이미지의 0번이니까 0번 샘플의 이미지를 I am sure라는 함수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샘플이 보여집니다. 8x8짜리 맵으로. 그 다음에 디짓점 데이터에는 그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숫자 값이 들어있거든요. 숫자 값. 그래서 아까 이제 64개 화소니까 64개 화소에 값이 들어있어요. 자, 우리는 64개 화소 값 하나하나를 특징으로 간주를 할 겁니다. 그래서 즉 64차원의 특징 벡터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0번 샘플, 맨 앞에 있는 샘플의 디짓점 데이터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 디짓점 타겟을 출력을 하면 이제 특징 벡터, 그 다음에 레이블 정보가 출력이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0, 0, 5, 13, 9, 1 이렇게 되는 거죠. 0, 0, 여기가 이제 5, 13, 이제 9, 1, 0, 0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값이 작으면 화이트에 가깝고 값이 클수록 블랙에 가까운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 샘플은 이제 0이라는 레이블이고요. 자, 이 책은 이제 matplotlib을 지금 이제 처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matplotlib이 도대체 어떤 작용을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하는데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matplotlib은 여러분이 이제 그 부록 B에서 공부를 했죠. 제가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여러분한테 공부를 하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어요. 혹시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공부를 하고요. 물론 이제 matplotlib에 이미 익숙한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이제 무시를 해도 좋고요. 자, 우리가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하면 지금 방금 전에 봤던 프로그램은 단순히 이제 샘플을 이제 출력을 할 목적으로 썼는데 이런 경우도 필요하고요. 샘플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다 그러면 I am sure라는 함수를 써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학습을 하면 그 학습 곡선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오류가 어떻게 이제 그 줄어드는지 뭐 이런 정보를 담은 그래프가 있는데 그 그래프를 출력을 해서 학습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한다든지 또는 그 예측을 한 다음에 예측 결과를 보고 싶다든지 이럴 때 시각화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시각화를 할 때 matplotlib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matplotlib은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LFW 얼굴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 LFW는 Labeled Faces in the Wild. 그 이제 정면 사진 이렇게 그 사진 찍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찍은 게 아니라 그냥 어디 뭐 비디오라든지 영화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데 있는 얼굴을 그 요 밑에서 보는 것처럼 잘라낸 즉 와일드 해서 잘라낸 페이스 그 레이블도가 돼 있다. 이분은 유고 차베스, 토니 블레어, 부시 대통령, 콜린 파월 해서 레이블이 돼 있다고 그래서 LFW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5,749명의 되게 유명한 사람들의 얼굴 영상이고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 영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총 13,233장이 들어있고
50 by 37 아주 작은 맵으로 그 표현을 해 놓은 얼굴 영상이고, 그 각 화소는 0에서 254, 즉 1바이트를 쓰겠죠. 명암값으로 표현이 돼 있다. 자, 이 데이터를 하고 싶으면 dataset.fetch lfw people를 호출을 하고 적절하게 이 매개 변수를 주면 돼요. 그리고 지금 11행에서는 그 lfw라는 객체에 저장을 했네요. 그리고 그 레인지 8이니까 0에서 7까지죠. 그래서 앞에 있는 그 8개 영상만 그 요 레이블로 같이 출력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미지스 i를 출력하고 그 타겟 i를 출력하고, 타겟 i는 0, 1, 2, 3, 4 이런 식으로 그 정수로 부류 번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 그 사람 이름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이제 타겟 네임스로 그 적용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텍스트 데이터도 제공을 하는데 20 뉴스 그룹스, 이것은 웹에서 수집한 그 문서를 20개 부류로 분류를 해놓은 그런 데이터셋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dataset.fetch20 뉴스 그룹에서 데이터를 읽어드렸고요. 0번 샘플을 출력을 했어요. 타겟도 출력을 했습니다. 0번 샘플만, 샘플 하나만. 그래서 이제 이런 텍스트 정보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더 길은데 생략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문서 부류는 rec.autos 인 거 보니까 그 자동차에 관한 어떤 문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번 시간은 그 3.3절 여기까지 그 수업을 할게요. 자, 여러분 모두 수고했고요.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는 3.4절 특징 추출과 표현부터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